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이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30대 신길 엄마입니다. 서두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시부모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 며느리들이 시부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애석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제 2의 양의 어머니였죠. 제가 남편을 26살 때 만나서 31살에 결혼했는데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건 아니에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남편보다 4살 많은 남편의 3살 더 늦은 것 같아요. 전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고 어느 날부터는 거의 매일 그에게 간접적인 프로포즈를 쏟아냈어요. 우리가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슬슬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집에서도 내가 장남이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해 주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출세한 애가 모은 돈이 없어서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지평이 다르니까. 당장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결혼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그 돈으로 결혼하고 자기네 집에서는 계속 똑같이 생활비를 주면 어때?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고시라도 없이 있지?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 내 자식만 있으면 돼. 우리 집에서 자식만 있으면 돼. 아마 우리 집에서 자식 사주면 결혼 먼저 하라고 할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결혼해도 이는 문제도 아니야. 우리 둘 다 없는 게 아니야. 난 있고 우리 집도 있잖아.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다른 남자와 긴해야 했지만 전문직이라 월급이 그 나이대에 비해 제법 많았어. 그리고 남편은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대리점이 있는 건물은 남편의 아버지의 것이라 남편이 말한 대로이거나 저한테는 큰 문제였지만 남편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연애하는 동안 남편의 이런 경제적 여유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동거장을 맺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흔들렸고 계속되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리 좋지 않은 형편의 집에서 태어나 한 번도 돈 앞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남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시고 아빠는 공사장에서 하드한 일을 하셨죠. 제 밑에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만 가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집 2개,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방 2개, 거실과 화장실이 1개인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첫째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넣어줄 돈은 퇴학 등록금에 없다. 엄마가 여기저기서 필러라도 불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밑으로 동생들도 있고 빌린 돈도 이자가 붙을 테니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제가 한참 고3으로 수능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심 집에서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이 나올까 하는 불안은 있었지만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까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슬퍼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 제가 돈을 모아 엄마께 말했듯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 같아서 기뻤지만 등록금 때문에 휴학과 재입학을 반복하며 공부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항상 마음 깊은 곳에는 부모를 위한 애정이 있었고 결국 가족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공부하는 뜻이 진작에 없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하고 있어서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큰 눈 하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할 때 맨 아빠의 경제적 능력이 한층 더 약해져서 남동생이 대학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제가 학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중간에 힘이 들어 남동생의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긴 했지만 약속대로 그 대출금 상환은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과의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20대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연애가 오래 이어질수록 주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결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발견했죠. 연애를 하면서도 4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물론 누가 그걸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조금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혼하게 된다면 부부가 된 뒤에도 제가 심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결혼하자고 말할 때는 돈 문제와 함께 제가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어떻게 아시겠어요?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자기 집에 그냥 인사만 하러 오고 밥만 먹고 가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이후로 그러게 되었어요. 솔직히 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남편과 헤어지게 될 것 같아서요. 누가 어서 남편의 집에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된 거죠. 어서 와요. 이제 마침내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초면이지만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마치려 했던 동준이에게 여수진이라고 해요. 우리는 수진님이 제게 크게 무엇을 바라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훈이를 다니니까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도 못 맞겠어요. 여보세요. 초면에 왜 이렇게 급하신가요? 어차피 그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셨는데 왜 미뤄 놓으세요? 그래도 아직 밥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먹으면 되지. 할 얘기가 있는데 답답해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내가 못 살아. 미안해요. 초면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 이해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신도 말와 그래야 빨리 친해지지. 난 아까 말했듯 혼수 예물 다 필요 없다. 그냥 빨리 결혼해서 얼른 손주 만나. 그런 게 내가 신혼집은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말 나온 김에 빨리 밥 먹고 신혼집 보러 갈까? 어찌나 숨이 넘어가는지 예비 시어머니 말처럼 예비 시아버지는 성질이 급해. 보통 급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고 맛은 어떤지 모를 정도였어요.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소화가 되기 전에 그대로 당신의 미리 준비해 놓은 30평 신축 빌라로 저와 남편이 가셨어요. 아파트는 아니었으나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는 2층이 괜찮고 넓은 평수도 좋았어요. 이들 애기 낳아도 이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근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우리 집이었어요. 집이랑 거리가 5분이라고 하니 가족은 자주 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정의를 이룰 수 있겠죠. 속전속결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이 딱 어울리게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준비까지 다 마쳤다는 느낌이었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거죠. 솔직히 시대가 가까운 것 빼고는 집들도 세간머리고 동네도 좋아해서 대놓고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급하시네요. 일단 다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사람들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해요. 왜 시간을 더 줘야 돼? 내 5년을 만났다고 해서 난 뒤에 엄마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욱 이유라도 없었어. 이렇게 다 해도 괜찮다고 하는 시댁이 어디죠? 나는 진짜 수준이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남편은 성격 급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부담을 느낄까 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잊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가진 것이 많은 집인데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오면 된다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을 결심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너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결혼이라 해프닝 하나가 벌어졌어요. 저가 속도 위반이자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서둘렀다는 소문이 돌아다녀요. 그것을 해명해야 하는데 바람대로 허락받지 않은 베이비가 생겨 속도 위반 결혼을 한 여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죠. 비록 소문을 해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나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만이 남았다는 것에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쳐 말에 이런 발에 맞게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의 바로 아래 동생인 도련님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저희 동서가 될 여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과 동선의 집안이 의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 저와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났거든요. 어머, 어서 오세요. 대환영이에요. 우리 집 의사 선생님의 며느리가 생기다니 실제로 보니 자막 오 어디 빠지는 구석이 없구만. 글쎄, 옆에 박사님께서 내가 의사면 일본 가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오늘 나랑 점심도 안 먹는다고요. 솔직히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우리 면에 임신해. 당신도 그 생각했나요? 나이를 먹고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합시다. 큰아들아, 너가 좋은 식당을 알려줄 수 있는지 청하겠어. 전화는 언제 할지 정해두고 빨리 가야 돼.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먹어봐.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겠어요.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건 순서상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먼저 사고 그 다음은 번갈아가며 사는 방식을 취하자는 거야. 부모님 중에서 특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지요. 먼저 시집온 사람 깔끔한 연근처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라 괜히 그 자리에 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슬쩍 우리는 빠질까? 그래야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꺼냈고 그 말을 언제 들으셨는지 시아버지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그럴래? 안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했는데 잘 생각했다. 오늘은 니들 날이 아니니까 빠지고 다음에 먹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빠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니까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말에서 원했는지 딸아이가 나도 뜨라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한순간에요. 동행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다 밀려 찬밥이 되어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에는 도련님과 동서 2명, 그리고 시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동행사는 신혼집이 있는데 엄마가 동행사와 반반씩 돈을 내고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동행사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다 내주시겠지만 매부리가 지나치게 힘들다고 어리둥절해했죠. 그래서 결혼 비용을 반반씩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댁과 5분 거리에 살면서 다른 저와는 다르게 신혼집 두 곳을 중간 지점에 두고 시아버지 집과 장만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골고루 배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평한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에 그런 동서가 멋있었고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친정을 가졌다면 저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재현 씨는 그렇지 못했고 딸을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는 참 젊은 동서들과 크고 작은 것에 비교되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이하여 버려진 며느리야. 오늘은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입맛이 없네. 이럴 때면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야, 너가 나가서 실한 놈으로 장어 한 마리를 사서 장어탕 좀 끓여봐. 어지러운 동사가 집안에 들어왔으니 유루자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요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셨던 일을 저에게 시키신 꼭
만일 제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필요한 눈치를 줄 필요 없이 어느 날에 어이없는 며느리 이거 밖에 못하나라며 거칠게 비난하시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없나게 그냥 제가 오면 되라고 하던 시아버지는 이제 잘난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는 제가 필요 없다는 듯이 시아버지의 행동과 말도 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급기야 그의 부모님 날에는 기어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것이 부모님 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동전 피노키오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대로 짬밍을 다 뒀어? 어찌하여 보나요? 우리가 사란님의 선물이 얼마인가요? 저는 순간 받는 돈도 아닌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동서가 준 선물을 포장한 건 알아서 그게 알려진 명품들과는 다르게 동네에서 파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이거나 봉지 안에 각각 20만 원이어서 사실 그것보다 넣은 작년보다 더해서 동서가 준비한 용돈의 차이가 있었으면 제 입장에서 골라서 주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없었어요. 모두 얼마인가요? 50,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사실 마음이 더 줄고 싶었지만 그 정도만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님의 사랑은 크다. 그 선물은 뭐야? 루이비통이 아니에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변화한 직업도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개 샀어요. 어머님들도 풀어보세요. 나한테까지 어머님, 이게 뭐야? 스카프 4개. 그런데 척감도가 너무 좋아. 이것도 명품이에요. 이번 어버이날은 명품 풍년이네요. 수박해요. 형님은 뭔가 머신비를 하셨어요. 설막한 촌스러운 에어커튼 뭐 이런 거 아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지엔드지 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 자꾸 자막이 난처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보여요. 제가 미안한 부분은 없었는데 순간 나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어요. 기어코 시아버지는 하지 마라 할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어이 찾자면 을이 이거 보이냐고 너에게 보여도 좋아. 명품이라 해서 서가 아니라 얼마나 실용적인지. 난 어버이날이라 해도 꽃 같은 것 하나도 필요 없다. 너도 앞으로는 이 동서를 본받아서 실용적으로 살아라. 꼭 없는 애들은 이렇게 표가 나는 거야. 이래서 다들 며느리를 잘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보아. 당신은 무슨 말을 도 그렇게 하냐? 그 내야 라는 꽃 좋아한다. 그렇다고 좋은 거 보면 금방 시들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란 같은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처럼 꽃 나부랭이를 보다는 그것들 없이 만족하는 게 좋아요. 스카프가 더 좋잖아. 사람은 솔직해야 해. 그래야 이 아이도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쓰지 않겠어.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으면 동준이 놈도 좀 괜찮은 가정의 여자를 찾아 결혼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더 순진했지. 어차피 등 떠밀어 결혼하게 해봐. 아들도 못 낳고 지지배라자. 아무리 샘물 따져봐도 좋아. 손에 넣어야 해. 여보, 내가 무례한 말 했나? 어이, 거기 1세대 며느리, 내 얘기에 기분 나쁘냐? 나는 그래도 무례한 말은 안 했다. 내가 몸뚱이만 딸랑 보고 있었잖아. 너도 참 그렇구나.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정말 몸뚱이만을 시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 너희 집도 그래. 딸 자식을 시집 보내니까. 보내면서 뭔가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네 부모님이 친부분을 많이 참 생각할수록 이해가 간단치 않아. 저는 그 순간 수치심과 모멸감을 함께 느꼈어. 그래서 당장이고 따져야 할 그 타이밍에 할 말을 이렇게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져 가는 것 같아. 오직 이 순간에 남편이 대신 크게 화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그래서 그 화살은 고스란히 그날 밤에 남편을 향했지.
우리는 그날 저녁 언성을 높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얼굴이 그래 말 시키지 마. 나도 마음이 답답해. 싸우기 싫어서 참고 있는 중이니까 차마 어이가 없네. 그럼 뭐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면 되겠냐. 왜 참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참기가 참 마음 아프지만 아까부터 계속 얼굴에 동인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누군데 왜 골치를 더 만드냐? 동생한테 밀려서 자존심 상하니? 사실 말하자면 아까 나도 정말 창으로 쪽팔려 던진 것 같아. 명품이란 카네이션과 비교될 만큼 누가 되겠어? 내가 그걸 알았어. 동사랑나랑은 상이라고 명쾌히 증명됐으니 왜 내가 카네이션이나 사들고 갖게 돼?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랑 사람 관대에 그런 게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결혼만 하자고 할 때가 언제냐? 이제 더 이상 오지 말고 손해라고 하면서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맞냐고 물어보고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성격도 잘 알아. 그리고 그런 말을 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왜 날 탓하니? 화를 내는 당신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말을 걸면서 당신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신 것은 아니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랑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인이랑 떨어진 후에 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놓고 어떤 거예요? 자신한테도 자격을 지키세요. 가족한테도 열등감 느끼는 거 있어요? 어차피 비교할 바가 아닌데 자기 자신만으로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겸손해야지 않아요? 돈 없어도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자신의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월급으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니 말도 안 돼요. 아, 오늘 같은 날이 있어도 그냥 넘기기로 했는데 괜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예전에는 그때 인간을 어떻게든 해야 했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후로 한순간도 시아버지와 남편의 말을 잊을 수 없었죠. 언젠가 이 서름을 꼭 갚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고 남편은 퇴근 후 내가 작성한 이력서를 발견하고 코웃음을 치며 제게 말해야 할 소리를 했어요. 뭐야, 이력서? 당신은 취직할 만한 현실을 모르는 건가요? 당신처럼 나이가 많고 자녀에게 신경 쓰는 회사를 아시나요? 엄한데 신경 쓰지 말고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곧 자녀가 학교에 갈 텐데 한글을 쓴다면 다른 집의 자녀들은 이미 한글을 알고 있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녀와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돈 벌어오늘 큰 이유로 다시 돌려보내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왜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지 알아요?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잘 돌볼 거라는 생각에 분명 남들과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난 그런 것보다 인성을 가르칠 거야. 해도 되는 거라면 하면 안 되는 거 또 시작이지 그건 10등가 재수 10알아. 사람이 얼마나 여유로워야 꿈 어찌 되겠니? 동우, 이번 생일에 지 와이프한테 명품 시계 받아. 넌 나한테 그런 걸 사줄 능력이 있는 거니? 그래서 운이 엄청 좋아서 취직했다고 생각해. 네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니네 집에 준 생활비만 따로 모았으면서 지금도 꽤 모였을 텐데 아깝고 아까우면서 그 소리. 알았어. 내가 10에 얘기할 테니까 이번 달부터 우리 집에 돈 보내지 마. 솔직히 까놓고 내가 그래 달라고 했어. 네가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엄마의 바람. 그 새 갈비는 자기가 보낼 거라고 나한테 말하더라. 회사를 그만두라며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것과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줄 알겠다고 이렇게 나쁜 말로 그렇게 말을 했어야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지. 그렇지 않나요? 나하고 우리 집에 돈이 꽤 있으니까 11번가 맞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할 일이다. 나는 솔직히 처가집에 돈을 부리는 것이 아까운데 의사 부인이 있는 거랑 그런 의사 부인에게 명품 선물을 받는 건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나 뭐 다른 집의 여자들 안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 지금이라도 이쯤 되면 둘 다 떨어져 동서로 가는 여자와 재회해서 사볼 수 있겠죠. 하지만 큰 소리 쳐도 그게 사실 아니야. 아쉬울 게 없고 이혼해야 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샵5님이 짐가방을 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들이 싸우는 소리에 여자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랑 싸웠다며 되뇌이는 말탄들만 늘어서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머물 것이다. 어차피 여기가 상점과도 가까워서 더 편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고 번호는 어떻게 하셨나요? 응, 무슨 말인 거야? 이 집은 누가 산 건가? 번호는 내가 산 집이고 내가 번호를 모를 리가 없잖아. 억울하면 내가 시집 올 때 집에서 싸운 적이 있나? 고 물었다.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온 게 어디서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앤 잘 수습하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차피 남편이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고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해. 전엔 더는 이런 대우를 받고 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잡은 대로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왔어요. 그런데 자, 아버님 말만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랍니다. 그때 저한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혼수예단 다 필요 없다고, 저 하나만 시집 오면 된다고 하셨죠. 제가 잘못이 따르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만일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면 점잖은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며느리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은혜도 잘 몰랐고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어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잘해주면 한대요. 지금도 천지북 못하고 어디에 어른한테 큰 소리가 나야 할 필요 없어요. 이혼해라고 그러세요. 당신이 올 때는 몸둘바디가 더 많았으니 몸뚱이만 나가면 되겠죠. 아니요. 그동안 제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입고 너는 그것도 다 토하고 나가기에는 기세등등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코웃음 나게 될 것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애증의 존재라고 해야 하지만 더 이상 치사하고 싶지 않아요. 꼬여서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기로 했어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가야 할 곳은 친정분이어서 설레지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어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싸웠다고 해서 친정집으로 오라 했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전과 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자 두 분은 말을 잃고 집은 조용했어요. 그때 누나가 잘했다. 이참에 그런 집사람은 어그로를 끊어. 나도 유나와 같이 책임질게. 나도 한동안 누나에게 엄청 밟기만 했으니. 했었지. 그래, 내 얘기를 듣기 전에는 무슨 대단한 싸움인가 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수진아,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 때문에 내가 그 집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한 거구나. 우린 그냥 내가 그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줄 알았어. 당장 그거 가져와. 혹시나 모르니까 사방해준 생활비 내 엄마한테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했어. 너 당장 가서 그거 가져가서 그 자식 면전에 던지고 나와. 나도 내달 그런 짓은 안 보낸다. 친정아빠도 애쓰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시면서 제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날 저녁 밤을 꼬박 새우며 제2 이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진 시간은 그리고 결론은 내린 건 아무리 동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 사람들의 진심이 그렇다면 언제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때에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찾아가 아버지께서 주신 통장과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은 통장을 보며 얼씨구나 하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자녀 구성이나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고 비록 아이가 있어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하거나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끝에 드디어 새 직장을 얻게 돼서 기쁨이 가득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첫 월급이 입금되었는데 그 액수를 보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돈이 아닌 감사로 느껴진 존재인 것 같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진 덕분일까요? 우리 가족에게 운이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 대학 동기였던 동생이 운 좋게 차림 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빠까지 동참하게 되었어요. 동생의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건설 규모도 커지고 아빠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회사는 몇 년 만에 상당히 커져버렸어요. 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는 짧은 배움으로도 설계만 하시면 설비 그쪽에서도 기술이 아깝다고 칭찬을 받으셨거든요. 나이를 먹고 체력이 부족하셔서 예전과 같지 않으셨지만 그 노하우는 동생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덕에 우리 집은 전에 없던 풍족함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꿈에서나 바라던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그날 얼마나 감동해서 오셨는지 모를 것 같아요. 게다가 항상 허름한 작업복만 입으셨던 아빠는 이제 말끔한 차림으로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정말 이 행복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군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큰 행복을 안겨준 동생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집에 태어난 뒤로 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동생은 선물로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내 방에 들어왔어요. 루나, 이건 선물이야. 오늘 내 생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누나, 너는 이렇게 비싼 가방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 왜 때문에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야? 누나는 출근도 하고 친구도 만날 텐데. 언젠가는 누나에게 이런 명품 가방을 꼭 사주고 싶었어. 내가 너희들 덕분에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루나는 내 생에 큰 도움이 된 인연이야. 우리 중에 누가 더 은인인가요? 요즘은 남들보다 못한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난 두고두고 누나한테 갚으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회사도 차려놓고 더 나아가 내 누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제 아들이 아닌데도 그때 동생의 말에 마음이 너무 감겨서 펑펑 울었어. 솔직히 동생이 학비를 내주며 힘들 때면 그게 왜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생은 그것을 평생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보답해주는 내게 너무나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메신저에 글을 써 날아간다는 게 동생의 선물이란 것까지 덤으로 말이야.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 후 몇 날 후에 그 사진은 뜻밖의 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어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잘 지내? 요즘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안부 묻고 그러던 사이 아니잖아. 나 반성을 많이 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돼? 우리 유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때는 생각도 하지 않던 애를 여기 왜 갑자기 붙여? 지금 우리 유나가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당신의
집 잘 산다며 처남의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당신은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이제 와서 제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반성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뿌려주니 끊어나 가야 해. 끊지 마세요. 저는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이 지금 좀 힘들어져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고 계신 바람에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급한 불만을 먼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당신이 시키는 건 다 할게요.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이 있겠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염치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은 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걸려올까봐 남편의 전화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인간이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회사 앞에 검을 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끝이 왔어.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싶나요?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꺼져. 아가, 이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 의사 며느리가 계시잖아요. 그쪽에 가셔서 부탁하세요. 제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동우가 이혼했다고 해요. 우리 집 손자리도 듣고 가장 먼저 손을 떼었다고.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우리 건물은 지금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사장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매달려 계셨어요. 사람이 돈 앞에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곤란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곳을 지나가던 중 저를 데리러 집에 오시기로 계획하셨던 아버지가 그 광경을 딱 걸려버리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회사 앞에 차를 세우시고 나를 향해 뛰어오셨는데 시아버지는 우아한 차림으로 그것도 외제차인 벤츠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창피함을 느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당신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이 맘마 사내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 주어 사이. 내가 어때요? 우죽하면 이렇게 쓰니까 똑똑히 들어요.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걷는 겁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뿌리인 거 지금 이렇게 걷는 거예요. 더 비참한 꼴 보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지금은 좋은 말로 하지만 다음에 결코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수진아, 얼른 가자. 저는 그 길로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차를 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본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봐도 딱거지 꼴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본 그들이 마지막이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딸 때문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더 이상 저는 그들에게 휩쓸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더 들면서 두 젊은 연인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삶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살자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고 또한 이것은 제 딸에게도 가르쳐 주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는 엄마로서의 규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될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사연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